네, 저희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조용한 것 같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면 신고가 이렇게 나온대요. 정부도 결국 추가 공급 대책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죠. 동네별로 세밀하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고 내년도 집값은 어떻게 될지 실수요자들 저 당장 이사 가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책이 길어진 거 보니까 그동안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맞죠? 그건 아니고요.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네. 좀 길어졌습니다. 야, 우리 위원님 지난번에 만나 뵙고 나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때도 아마 양극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남기고 가셨는데 올해 12월 현재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가름할 수 있을까요? 양극화 얘기 나온 지도 몇 년 되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세한 초양극화 속의 안정화 국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극화라는 단어랑 안정화라는 단어는 좀 괴리가 있잖아요. 양극화는 불안하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전체적인 통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국의 아파트값 매매 변동률은 0%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거의 우와. 0에 수렴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불과 2년 전인 2023년만 하더라도 전국과 지방 수도권 모두 마이너스 5%대를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2년 후인 지금은 전국은 0%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7.7% 정도가 상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가 18%대 그리고 과천이나 성동구 같은 경우도 16, 17% 정도 상승했으니까 송파의 아파트를 대략 20억만 잡아도 거의 지금 1년 동안 4억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니까요. 굉장히 초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통계를 말씀을 들으니까 더 놀랍네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하고 숫자가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고 2년 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동네별로는 정신없이 올라요 이런 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환율하고 부동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 변수의 조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냐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어쨌든 경기 상황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때가 내년 상반기에 온다면 금리를 내린다.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좀 안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주택 가격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담대도 같이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게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을 이제 받아서 주택을 사니까 그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출 가능 금액이 개인별로는 DSR로 제한이 되어 있고 주택 가액에 따라서 아예 제한으로 4억 6억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다소 완화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대출 규제가 더 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게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가고 대출 규제가 유지가 되면 빌리기도 어렵고 저리에 빌릴 수도 없고 이런 얘기인데 오늘도 오셨어요. 우리 강푸르님 매일매일 오시는 분인데 저 오늘 2번, 3번 다시 듣기 할 거예요 하셨는데 어제는 어떤 질문 주셨냐면 제가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도 매물이 없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근데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풍선효과 현장에서 진짜 나타납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억이 안 되면은 6억까지라는 금액은 그래도 네. 대출이 가능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던가 규제 지역 안에서 15억 정도 이하인 아파트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그 거래 비중이 15억 이하가 거의 80% 정도가 이제 그 금액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인천이라던가 이런 비규제 지역 쪽 안에서도 대장 지역 쪽으로 몰린다거나 지금 용인도 이제 마찬가지인 네. 경우인데 규제 지역
안에서도 지금 가성비가 좀 좋은 덜 올라 보이는 아파트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동네별로는 어때요? 미세하게 다른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주택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나중에 많이 오를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서울과 비서울, 서울 안에서는 뭐 한강 벨트, 그 안에서도 성동구에서는 뭐 한강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나뉘지만 지금처럼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 안에서의 대장 아파트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나 투기 수요보다는 실거주하면서 자산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주택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은 비규제지만 앞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 인천에서 이미 대장인 송도라던가 개발 호재가 많은 뭐 청라나 뭐 검단 이런 지역 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그 지역별로도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규제도 많고 돈도 잘 안 빌려주고 금리도 비싸다 보니까 규제를 살짝 피해갈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이 오랜만에 각광을 받는데요. 오피스텔 시장이나 빌라 쪽은 좀 어때요? 오피스텔, 빌라 둘 다 좀 성격은 다르지만 좀 핫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히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완전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내 집 마련 목적이나 뭐 재정비 사업을 보고 사지는 않으니까 그 수익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매매값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월세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소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빌라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서울 안에 워낙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한강변 쪽은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강변 쪽에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향후에 그 빌라가 아파트로 완성됐을 때 가치가 아직까지 그 빌라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용산 쪽이라던가 뭐 흑석동, 광진구의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의 재개발 빌라 쪽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은 큰 트렌드 안에서 대안을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전세 얘기를 진짜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사 가야 되는데 매물이 없고 지금 사는 집은 갱신권을 한번 쓰셔서 이제 여기 계시려면 많이 올려줘야 된다 말씀 주시는데 전세난이 실제로 굉장히 심각해요? 아니면 이게 좀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전세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게 워낙에 개개인마다 갱신 계약하는 시기나 뭐 신규 계약하는 시기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한 그 통계라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세 매물을 다시 찾는 분들은 전세에서 월세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그 주거비 상승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전세값 자체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물이 없는 경우들을 겪고는 계시죠. 지금 우리 강영민님께서도 저도 지금 빌라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으로 보면 대출 규제가 진짜 이게 유사일에 없었던 규제가 나와 있고 과거처럼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그렇다고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전세와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세값이 올라가는 곳이 꼭 매매값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둘 다 공급 부족이라는 그 거시적인 틀 안에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매매는 지금 뭐 당장의 규제나 아니면 호가로 거래가 되지 못할 때 그리고 토화제 때문에 팔지 못하는 매물들 때문에 매물이 감소하는 거지만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적인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신축으로 나타나는 입주 물량들이 좀 적어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요인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 30대나 이런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공급이라는 이 거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나는 정부가 정책을 살짝 바꾸면 왜 그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 이런 거 가능하게 되면 그런 거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 당장 대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지금 여전히 머물러야 되는데, 아, 집 사려던 분들이 네. 이제 매물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발이 묶였군요. 그렇죠. 게다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토어제 때문에 임차를 주던 집에 팔려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나마 구축조차도 매물이 차츰 감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다소 뭐 그대로거나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공급은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는 전셋값 상승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나 학군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토지에 대한 거래를 허가했던 거잖아요. 네. 예전에 당초에 그 완전히 나대지 있던 거를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 시절의 얘기인데, 집을 사고 팔 때 하나하나 허락을 받는 이 제도가 네. 지금 서울시장은 이거 줄이든지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정부는 강경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토개혁의 그런 이용에 관한 부분에 좀 그 우려를 미칠 만큼 집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려면 반대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는 걸 인정하면 해제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관련된 그 관계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절차에 따라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인정받으면 일부를 축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있거든요. 절차상으로는. 그렇지만 토어제를 한번 풀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올해. 그때 좀 빨랐죠, 상승폭이. 네, 그리고 기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또 다 이제 이번에 풀었을 때 서울 외곽이라던가 일부 지역이 또 급등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인 해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일부 축소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을 뭐 단언해서 좀 확정해서 좀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의 경우에는 우리는 통계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갈 동네가 아니었다.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한다고 네.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쪽만 국지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나 만에 하나 그게 해제된다고 하면 요게 서울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일부 지역들, 억울하게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과열되지 않았는데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요즘에 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이제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셔서 네. 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격이 지금 안 올라가는 이유도 그 재정비를 했을 때 분담금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이나 이런 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풀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뭐 강남처럼 천장이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할 정도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들 정말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명한님은 제가 지금 전세에 사는데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게 좋은 시점인지, 지금 자금 여력에 맞춰서
빌라를 구입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주택이라는 건 아마도 아파트겠죠. 그리고 빌라로 가야 할지 아파트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요럴 땐 어떤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려면 일단 지금 37개의 그 규제 지역은 아니어야 되고요. 지금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인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살 집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덜 오를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자산 증식에 다른 대안이 되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건 일단 비규제 지역이라는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뭐 자산 증식에 대한 게 내가 거주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이 다소 가격대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낮고 그 소위 들어가는 문이 활짝 좀 열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들어가기는 쉽지만 사실 나오는 문이 닫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특별히 이제 노후되거나 완전히 노후되거나 재개발이 속도가 나기 전에는 가격이 잘 안 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예 황금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은 실제 거주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몸테크를 정말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부가적인 요인들이 충족돼야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이코님 말씀처럼 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거주 목적인데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방어하면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성격으로서도 찾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게 모든 정부의 목표예요. 안정되게 시장을 유지하고. 근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은 늘 비슷하거든요. 내년 이후에 공급을 정부가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양극화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줄어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는 지금 방도가 딱히 없어 보이고 이제 정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세밀하게 동네별로 몇만 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국토부에서 열심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끌어모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라는 게 보통은 뭐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선호 지역이 다 도심인데 도심은 재정비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비는 대부분이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속도가 좀 나지 못하고 또 지금 규제를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재정비 사업 안에서의 그런 환경도 더 좋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월세로 살고 있다, 혹은 지금 상황에 집이 있지만 이사 가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이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은 그 규제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내 집 마련, 그 주택 매입을 하는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출 필요 네. 없는 사람만 움직일 수 있다.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걱정해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 그렇죠. 분들은. 알아서 네.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면 임차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은 해결되기 쉽진 않지만 지금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은 4년간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규 계약 쪽으로 전월세 임차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내년부터는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외에는 정책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네. 발언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수요가 좀 더 분산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때를 다음 기회를 좀 도모하시면서 4년을 좀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정부 정책이 나올 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도심 유휴 부지에 뭔가를 밀집해서 올려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시야를 넓혔을 때 유휴 부지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유휴부지가 있긴 있지만 전체 공급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죠. 유휴부지라는 게 뭐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그런 철도 부지라던가 뭐 예전에 쓰던 그런 관공서 이런 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택을 공급해 봤자 그렇게 큰 물량은 또 아니고 또 그게 각 뭐 관련 기관들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 방식도 문재인 정권 때부터 발표가 됐었는데 그게 네.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녹록지가 좀 않아 보이긴 합니다. 110만 호 공급에 이게 민간의 기성에 짓고 있던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 요 110만 호 공급은 가능합니까? 110만 호도 이제 3기드 신도시 일부라던가 LH 신축 매입 주택 이런 것들은 비교적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비 쪽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진행 속도가 미미하고 노도시 그 분당 지역을 네. 필두로 한 여기도 사실상 거의 정지된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월세로 계신 분들은 현재 계신 곳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아유, 굉장히 다양한 의견 주시네요. 이미 벌어진 갭은 좁혀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재은님 의견 주셨고 1575님은 빌라는 들어갈 때 좋은데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완전히 반대로 아유 좋은 시절 이자 갚다 다 갑니다. 그렇게 사실 필요 없고 형편에 맞게 살면서 옮겨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다양하게 주시네요. 아니 끝으로 이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을 꼽는다 하면 어떤 기준으로 꼽아야 된다 딱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만요. 하나만. 네, 그 지금은 주택이라는 걸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제 보시다 보니까 입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입지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없는 네. 지역들은 감가상각이 될 뿐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하는 집가 상승이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 재개발 네. 가능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것들 중에 좀 오를 만한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은행 김효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